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환입니다. 오늘도 낯익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네요. 이윤님, 핑크핑크, 망원 코리아헬스님. 망원 코리아헬스님은 처음 제가 뵙는 것 같고요. 태울맘님, 스머패드, 별이 빛나네. 여전히 또 우리 황재원님, 세빈님. 반갑습니다. 자, 요즘 매일 아침마다 근데 출근하다 보면 아쉬운 게 하늘이 이제 봄인데 날씨가 추운 것까지는 뭐 봄 시샘 그래서 이제 춥다 또 더워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봄이겠죠. 근데 이 황사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봄을 다 만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황사가 아니라 이제 독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던데요. 이 황사에 대한 것의 문제점은 갈수록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예전에는 황사 또 이제 먼지 이제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하죠.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 사실 이제 최소한의 방어망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겠지만은 마스크도 미세먼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어떤 그 필터레이션을 시키기 어렵게 우리 몸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피할 수 없으면은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아니나 아이들한테 꼭 한 가지 물 좀 많이 드세요. 요즘 이상하게 물을 안 드셔. 물을 좀 많이 물은 방독면. 저희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저 방독면이에요. 그 화생방 아마 군대 가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 이유님은 안 써보셨을 거야. 저 방독면을. 저 방독면이 얼마나 힘든지. 그 요번 여름 작년 여름에 메르스 한창 유행했을 때도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저 방독면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면역이겠죠. 면역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보다 좋은 영양제 보약은 없습니다. 물을 하루에 최소한도 1.5리터 이상, 일반적인 컵으로 한 7 내지 8잔. 1.5리터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흔히 마트에서 파는 게 500cc예요. 요거 3잔 정도라면 하루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물을 나는 너무 물 마시면 물 비린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탄산수도 좋습니다. 탄산수에다가 뭐 매실 액기스를 좀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자기가 마시기 편하게 해서 물을 좀 자주 마시고 또 하나는 세수하고 손 씻는 것을 좀 자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이제 외출했다 들어와서 양치도 하고 손도 씻고 옷에 있는 먼지도 좀 털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망원 코리아에스님은 인사드렸는데 퇴장하셨네. 그래도 오늘이 3번째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제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매주 수요일이 이제는 조금씩 기다려줘야 무슨 말을 할까. 과거에는 제가 이제 방송을 어디 이제 가끔가다 나가고 하게 되면 꼭 의료적인 얘기만 저한테서 그 필요한 단어를 갖다가 그때그때 주어져서 해야지만 됐었고 또 작가님들이 어떤 원고라고 하는 게 있었었는데 이 방송은 원고가 없어서 참 편하고 좋네요. 비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을 하고 뒤에 좀 시간이 되게 되면은 영양에 대한 GMO 식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예, 핑크님, 요즘 감기 독해요. 감기는 매년 안 독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독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고 있고 노로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리고 머리 아파하고 그래서 먹지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제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그 음식을 주기에 앞서서 따뜻한 그 물을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황재훈님이 부르시고 선생님 부르셨는데 내용을 적어주시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자,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책을 받았는데 둘째 딸이 뒤에 체조 보고 맨날 따라해요. 감사합니다. 둘째 딸 이뻐질 거예요. 자, 그 비만에 대한 치료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그 진료실에서 단답식의 답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뭘 해야 됩니까? 뭐를 먹어야 돼요? 어떤 운동이 좋아요? 어떤 영양제를? 근데 비만에 대한 것은 단답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만에 대해서 너무도 예민한 경우들이 많아요. 비만, 오히려 하게 되면 다이어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인데, 실제 비만을 논의할 때 아마 90년 후반, 200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비만과의 전쟁을 표시했었고, WHO에서도 비만을, 특히 이제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날씬해야 된다. 어떤 그 몸매 체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기준으로 한 체중, 체형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 표준이 너무 낮아요. 비만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키, 10명한테 물어보게 되게 되면은 7명, 8명이 난 작다고 얘기합니다. 응? 체중, 10명한테 물어보게 되게 되면 7명, 8명이 난 살쪘어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진짜 살찐 친구들, 저같이 이제 좀 비만한 사람들은 살 안 쪘다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응? 이제 그렇게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정합니다. 저도 비만. 근데 참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은 다 보이는데 저 키도 크거든. 저 서서 하면은 조금 날 텐데요. 자, 우선은 체중을 논의할 때는 너무 숫자에 의지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작년과 금년 어떻게 그 성장 룰이 어떤가를 좀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키하고 체중의 바란스를 봐야 주시면 되는 것이지 어느 일정 수치를 보고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체중 감량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더더군다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체중의 숫자를 줄인다가 아니라 유지한다. 더 늘지 않게 하여 준다. 그리고 체중이 과한 건 결과죠. 원인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통계를 보게 되면은 부모들 두 분이 다 비만할 경우 아이도 비만할 확률은 한 80%가 되는 것이고, 엄마나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이 비만할 경우 아이가 비만할 경우는 한 60%가 되는 겁니다. 체질적인 어떤 비만도 있지만 결국 같은 식탁에서 같은 생활 환경과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겠죠. 아이들한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서는 안 먹는 것, 칼로리를 제한시키는 것이 다이어트가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서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나쁜 거, 안 좋은 것을 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체중의 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그 어떤 유전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유전적인 조건이 아이의 건강과 이러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만은, 체중은 많은 부분 아이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의 식습관은 어떤지, 영양 상태는 어떤지, 운동력은 어떤지, 또 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 하루 전체 일과의 패턴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지만 될 거예요. 아이들 다이어트에서 꼭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비만에 앞서서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라. 비만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체중이 과하다는 것은, 즉, 아이의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게 되는 사인입니다. 제가 흔히, 말씀을 드리죠.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불이 났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이렌을 끄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왜 사이렌이 울렸는지를 찾아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의 성격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민한 아이한테 비만하다.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체중 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좌절하게 되면 아이가,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가 돼. 나는 해도 안 돼. 소극적이 되고 실패자가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이가 좀 통통하고 뚱뚱하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뛰어놀고, 또 자신감 있게 아이가 어디에 앞서서 하는 것이 낫지. 소극적으로 내가 이거 애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아이들이 돼지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런 어떤 그 좌절감, 실패감을 갖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격적인 배려에 가 가장 우선된 상태에서 다음으로 어떤 식습관을 고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기간의 어떤 변화 안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일주 굶게 되면 얼마든지 체형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긴 시간 한 해의 계절, 두 개의 계절, 세 개의 계절, 네 개의 계절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꾸준하게 보면서 아이를 바뀔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누구는 참 저거 얄미워. 그게 이제 사실 에너지 대사율이거든요. 아이들마다 그 대사율을 고려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먹는 양이 많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체중으로 바로바로 가기 쉬운 아이들한테는 먹는 양을 조절하기보다는 내용을 바꿔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저체중이라고 해서 꼭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체중이 좀 더 과하게 나간다 하더라도 저체중보다 체중이 좀 나가는 게 더 건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재원님께서 어떤 무슨 그 다이어트에 대한 건 아이한테 누구한테만 일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중요합니다. 푸드파이터 같은 거 보니까 장에 무슨 균인가가 많아서 많이 먹어도 살 안 찐다. 글쎄 꼭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균이 많다라고 해서 살이 안 찐다는 거는 조금 그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대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리 리듬입니다. 유산균이라든지 장내 세균은 바란스가 중요한 것이고 뭐 흔히 얘기하는 저는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먹어봤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유산균이 많다, 어떤 그 특정 균주가 많다 하게 되면 건강 전체에 문제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체중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드시는데 키가 작고 엄청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분의 어떤 예를 흔히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는 커다란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ATP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팔을 움직이고 이런 에너지를 쓰는 가장 기본 단위가 ATP예요. 이 ATP를 마치 우리 자동차마다 에너지 효율이다라고 냉장고도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이거 쓸 때 30개 쓰고 누군가는 50개 쓰고 누군가는 100개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산균을 매일 먹는 게 아토피나 변비에 좋나요? 네. 유산균을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양제를 논의할 때 유산균 또 비타민 C 뭐 이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큰 도움보다도 먹어서 해가 안 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릅니다. 근데 로션을 바르는데 피부 분명히 건강해 줘야지겠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병적인 것을 치료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유산균과 비타민C나 이런 기본적인 영양소들은 먹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유산균은 최근 들어서는 알러지, 아토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내 면역을 올림으로 해서 2차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차로 마시면 살이 빠진다는 핑거루트 차를 마시고 있는데 40개월. No, 절대 안 됩니다. 자, 살이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 40개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40개월 아이한테는 주는 것도 한계, 여러 가지 어른들과 다른 게 주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은 먹는 양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원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40개월 아이한테 다이어트 차는 안 됩니다. 가격이 만만찮아요.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싸도 좋은 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물. 너무 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답입니다. 큰 효과가 아니라 먹어서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된다. 저는 그래서 꼭 영양제, 이건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영양제라고 하는 개념은 주장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마다 다 주관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이루는 영양소들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특별하게 현대인들한테 이상이 없다면은 유산균, 비타민 C, 비타민 B는 꼭 드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황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연과 셀레늄을 꼭 드세요. 얘기를 드립니다. 봄철 나물, 뭐 쑥도 있고 냉이, 달래 여러 가지들이 많죠. 봄철 나물 많이 드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인문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얼어붙은 땅을 갖다 뚫고 나와 이게 에너지와 힘, 생명력 어마어마 당연한 맞는 얘기입니다. 땅 속에서 뿌리에서 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쏟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네랄이죠. 똑같은 그 나물이라 하더라도 봄철 나물과 여름철 나물은 내용이 달라요. 그 이유가 여름철에는 이제 수분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이즈 덩치는 커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네랄이 희석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봄철 나물입니다. 그래서 봄나물의 특징이 뭐죠? 색이 짙어요. 매워요. 써요. 근데 가급적이면 열 처리를 덜하고 조립을 한 번이라도 덜해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걷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대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대요. 맞습니다. 근데 방법을 바르게 아시면은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자, 사람은 직립동물입니다. 직립동물의 특징은 골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상체가 골반 위에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앞을 똑바로 보고 5도 정도 이렇게 딱 드세요, 고개를. 도도하게. 응?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머리가 골반 위에 씁니다. 쭉. 근데 우리 앞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게 돼요. 자라목이 되죠. 몸의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목이 앞으로 저희들은 항상 생활이 앞으로 가 있어요. 이걸 막으려면 조금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은 척추에 씁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어르신들, 특히 이제 아주머님들 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걷죠. 회전을 하면서 걷게 되게 되면은 척추가 움직이면서 골반 위에 바르게 쓰려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이 중심이 자동으로 잡히게 돼요. 5도를 걷고 쫙 걸으세요. 걷는 속도는 마음대로 하세요. 무릎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다만 땀이 날 정도로 걸 걸 권해드릴게요. 자, 그 다이어트를 운동을 통해서 또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뺀다가 아니라 건강을 다진다 생각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다이어트, 무릎 관절이 비명점, 이건 운동 안 해서 그래요. 이유님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기를 안고 걷는다 할 정도면 아직은 많아야 30대, 20대 정도 되실 텐데, 무릎 관절에 비명을 질렀다는 건 그만큼 내 몸을 그동안 너무도 소중하게 보관만 해오셨지 않았을까. 등산 좋습니다. 등산이 좋은 이유가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밤에 효과 있나요? 아침에 효과가 있나요? 아무 때나 다 좋습니다. 다만 젊은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연배가 높을수록, 그리고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운동, 아침에 땀나는 운동은 별로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밤 사이에 우리가 그 체온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아침이 되면 서서히, 예를 들어 우리 겨울에 자동차를 갖다 시동 걸자마자 방 가게 되면 예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예열되지 않기 전에 갑자기 뛰거나 열을 내게 되면은 혈압이 쫙 갑자기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잘못된 좀 안 좋은 소식이 주로 들려오는 게 이런 봄과 가을에 새벽 기도 가시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운동은 조금, 하지만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걷기 운동 같은 유모차를 밀고 나가는 건 괜찮나요? 뭐 나쁠 건 없죠. 다만 유모차를 미는 자세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똑바른 자세보다는 앞으로 쏠려 있겠죠. 그건 좋지가 못합니다. 저희 아들 13kg가 너무 힘들다요. 13kg면 좀 무겁죠. 13kg 된 아이를 안을 게 아니라 13kg 된 아이는 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 잘못된 다이어트의 문제점, 첫 번째가 굶는다는 거예요. 자, 그 자동차를 모는데 기름을 아낀다. 그럼 바른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게 그거겠지. 주유를 안 하는 게 방법이 되지는 않겠죠. 주유를 안 하면은 안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에너지 대사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굶게 되면은 어른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죠. 물만 마셔도. 하지만 아이들한테서는 성장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통 성인들한테서도 보게 되면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들은 안 빠졌으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한테는 가장 늦게 빠지는 게 엉덩이 살입니다. 허벅지 살이고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상체고 가슴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게 되면 몸매를 버리겠죠. 응? 남자들한테서도 가장 늦게 빠지는 게 뱃살입니다. 그러니까 몸매가 버려져요. 근데 아이들한테서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서는 키로 가는 에너지원이 먼저 제한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은 단지 체중만이 아니라 심장 기능도, 콩팥 기능도, 간 기능도, 여러 가지 생리, 면역,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성숙해야지만 되겠죠. 이런 곳으로 가는 에너지원들이 제한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우울증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난 일주일 동안 잘 참았어.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 햄버거 한 입, 그리고 아휴 망했어, 배렸어, 그냥 먹지 뭐.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럼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놀리게 되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우울증 놀리게 되고. 어른들도 간혹가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폭식증과 거식증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거식증 그거 참 위험해요. 먹으면 토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 카펜터스라고 하는 가수도 거식증으로 돌아가셨죠. 먹으면은 토하게 되고 이제 어떤 걸. 근데 의외로 거식증에 대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잠이랑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이 좀 몇 시간 정도 잠이. 다이어트는 잠이랑 상관이 많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을 양질의 수면, 깊게 잘 수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몇 시에 깨고에 대한 것, 또 몸을 일어나야 될 때 너무 안 일어나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요. 그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바뀌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대한 밸런스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자체도 문제지만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에 우리 몸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중이 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복부 비만에 대한 정신적인 나약함이 거식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약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약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의존도. 지금 현대인들의 3분의 1 우울증, 또 더더군다나 공황장애 속에는 개그맨 중에 정영돈 씨가 아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이 공황장애로 지금 활동을 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황장애 상당히 힘듭니다. 갑자기 뭔가 붕 뜬 기분, 뭔가 불안가한 기분, 주변에서 내가 혼자 있는 기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 여러 가지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겪어보신 분들을, 저도 솔직히 몇 번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또 공황장애는 나는 없어, 장담할 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몸은 특히 이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은 굉장히 단순한 조직이에요. 음식이 들어가면 수축하고 오픈하고 이런 연동 운동을 갖다가 해야지만 되는데 안 먹게 되게 되면 이런 연동 운동이 무뎌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먹는 것들이 불규칙한 학생들, 아이들이 이유 없이 가스 차고 이유 없이 배 아프고 이유 없이 변비에 설사에 변문을 보고 나도 응가한 것 같지 않은 잔병감이 여러 가지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른 식생활을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장 운동, 소화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체중은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감기를 달고 살게 되거나 없는 비염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무조건 운동을 먹는 거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생각을 하게 되면 운동이죠. 운동 좋죠. 하지만 운동과 노동의 가장 큰 차이, 즐거워야 합니다. 체육 선수들, 선호만님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지각하셨나 보네. 앞부분 얘기는 다시 나중에 다운받아서 웹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끝나고 나게 되면 건강할까?
안타깝게도 운동선수, 운동하신 분들의 평균 수명이 사실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또 운동을 마치고 나서 체형은 보게 되면, 저 선수가 그 사람이야? 할 정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의 가장 기본 개념은 즐거워야 돼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꾸준하고 즐겁게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고, 내 근력에 맞아야 됩니다. 내 근력을 어긋난 운동은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기본이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너무 그 클럽에 가거나 기구를 사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것. 즐겁게 뛰어노는 게 운동이죠. 어른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항상 그 배드민턴이에요. 어떤 특정 종목을 말해서 이제 죄송한데, 배드민턴의 좋은 점은 농구, 축구, 배구. 농구장 가야죠. 축구 혼자 할 수 없어요. 5명이 작은 거 한다 하더라도 양 상태에서 10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농구? 마찬가지죠. 배구도 그렇고. 또 농구, 축구, 배구. 공이 나한테 안 오면 나는 못해요. 여럿이서 하니까. 하지만 배드민턴은 어디서든지 간에 상대방 누구든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고, 공이 100% 나한테 와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공은. 항상 나한테 날라오고, 러닝, 점핑,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동 종목 선수들이 있게 되는데, 키가 당연히 키 큰 분들은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 평균 그 키는 배구 선수들이 가장 큽니다. 물론 이분들이 농구하고 배구를 했기 때문에 큰 건 사실 아니죠. 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의 선택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몸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키가 큰 게 아니라 몸매는 배드민턴 선수나 탁구 하시는 분들의 몸매가 참 상하차가 균형 잡혀 있고 몸매가 이쁩니다. 그 이유는 러닝, 스트레칭, 점핑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배드민턴은 바람 많이 불면 못 쳐요. 요즘 그 종목이 뭐더라? 배드민턴 공이 아니라 고무공처럼 딱딱한 걸로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더 빨리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바람 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스쿼시 좋죠. 스쿼시는 혼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스쿼시장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 스쿼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또 무릎에 부담도 많이 갑니다. 다만 운동은 한번 제대로 되죠. 스쿼시 저도 한번 쫓아가서 흉내를 내봤었는데 2-3번 왔다 갔다 힘들더라고요.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피디님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라고 저한테 갖다 줬네요. 어플. 이렇게 해서 보이나? 네. 이렇게 보게 되면, EBS 육아학교 핀, 어플을 이제 핸드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이폰에 아직은 안 되죠. 아이폰은 이제 추후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밑에 글쓰기란을 클릭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제 난에 들어와서 고시환 딱 누르고 좀 질문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질문이 안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치하고 재미없고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참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시대 같아요. 핸드폰으로도 영화도 많이 보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매일 사실 아이들에 대한 폭력, 또 방치, 유치원 갈 아이가 지금 일주일째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모는 그냥 갖다 버렸다라고 편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포스터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는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참 맞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픈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사실 심심할 때나 시간이 좀 하거나 마음이 우적 같은 하는 요즘은 어플에도 다운받아서 보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어둠의 자식들보다는. 지난주에도 몇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맥 다이먼 나오고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그 구딜 헌팅인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구딜 헌팅이 이제 윌 헌팅이라고 하는 그 천재 소년이죠. 모든 걸 한번 보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고 입양 갔다가 몇 번을 계속해서 버려진 아이.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고 갖춰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책을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다 비판적이에요. 누가 전문가가 있게 되면은 다 공격하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로빈 윌리엄스는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로서 이제 이 윌 헌팅하고 만나게 되고, 근데 로빈 윌리엄스는 아내가 2년 전에 암으로, 윌 헌팅은 로빈 윌리엄스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 막 공격하고 나니까 치료를 하려고 하던 로빈 윌리엄스가 맥 다이먼을 데리고 나가서 그냥 얘기를 해요. 너는 책으로 모든 것을 접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한다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시를 다 동원해서도 설명을 할 것이고, 철학을 얘기한다면 소크라테스부터 쭉 다 얘기를 할 것이고, 전쟁을 얘기한다면 전쟁 사를 다 읊을 것이다. 하지만은 내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아침을 깨는 느낌이 뭔지 모르고, 어떤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의 눈 속에 빠지면서 이 여인이 나를 구하러 온 천사라고 하는 그 느낌을 너는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해요.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보다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아이들이 못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땅을 만져보고 가서 접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들.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더 몸으로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 솔직히 이게 꼭 아이를 학대하고 버리고 폭력을 행함으로 이런 것만은 사실 아닐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주관과 잣대로서 입혀주는 거, 이것도 간접적인 게 아닐까. 맞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다. 이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세비님이 먼저 해버렸네. 지혜가 부족해요. 거리의 불황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지혜를 따라가기가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농사를 저는 어느 순간부터 땅이 참 좋아서 주말이면은 가서 이제 주말 농장식으로 작은 텃밭에 이것저것 심어요. 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식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서, 야, 콩을 심을 때는 언제 어떻게 심어야 되지? 막 하고서 가서 이제 심어요. 그러면 동네 지나가던 어르신께서 웃으세요. 아직 심을 때 아니야. 그렇게 심는 거 아니야. 하고 들어오셔서는 제 호미를 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이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이어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체중은 감량이 아니라 유지다. 건강을 먼저 해야 된다. 아이들의 곡선을 꼭 보십시오. 그리고 식단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부터 빼는 것이다. 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영양일기를 꼭 쓰십시오. 영양일기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오늘 먹은 것을 갖다가 그냥 먹은 것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하루 일과를 즐겁고 재미나게 아이하고 얘기하듯이 쓰세요. 그 중에 먹는 거를 나중에 이때 이걸 왜 먹었을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내일 할 일기를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때 먹는 것을 미리 내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그것을 지켰는가 하고 다시 저녁 때 아이가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식단 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 혼자 엄마가 주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하세요. 장을 같이 보고. 자, 저도 요리를 상당히 못하게 되는데 뭔가를 해서 누군가 먹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즐거워요. 오죽하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연배가 되고 공간을 넓히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병원을 하게 된다면은 병원 내에다 꼭 반드시 주방을 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조리를 하면서 점심들도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먹고 국수도 끓여 먹고. 그렇듯이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만든 식단, 내가 산
식품으로 내가 조리를 해서 먹게 된다면 엄마가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고 자기가 더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에 대한 중독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어떤 비타민, 어떤 미네랄보다 중요한 것이 이 메인 영양소 단탄주입니다. 이 단탄주에 대한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아마 제가 오늘 한 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전화 주셔가지고 그 분석을 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와 계셨으면은 다른 분들하고 한번 그거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번에도 한 분 정도 다시 전화 주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른도 상관없습니다. 어른도 다 그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또 운동은 즐겁고 내 근육에 맞게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네요. 이게 가장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간혹가다 약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다이어트에 대한 약 무진장 많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기도 하고 무슨 신데렐라니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붉은 색이 있고 파랑색이 있고 여러 가지 체지방을 분석한 제거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아이들한테서는 우선은 적어도 인정이 되어 있는 약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인들에서도 이러한 다이어트들이 식욕을 억제하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칼로리를 제한하고 소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밝혀진 약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행했었던 다이어트 약들도 2, 3년 지나게 되면 퇴출되어지게 되고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약의 의존보다는 공부 잘하는 약이 있으면 그거 드실 건가요? 그런 약이 있으면 제가 먼저 먹고 싶습니다. 의사, 닥터가 다이어트 약을 효과가 있는 거라면 닥터들이 다 날씬하겠죠. 그렇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갖다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게 비만도에 대해서 너무 낮게 체크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0% 정상적으로 50%는 평균, 50%는 살이 쪄있고 50%는 평균보다는 비만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균을 얘기할 때는 상하 25%를 해가지고 위 25, 아래 25를 갖다 저체중과 그걸 얘기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체형. 체중이 적다 하더라도 체형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도움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이유님이신가? 6개월 이상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다이어트 약들 중에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약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끊을 것을 다 권해주고 있습니다. 식단에 대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식단은 기준이지 이대로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70점이라고 한다면은 80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100점이 꼭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단, 어떤 주어지는 그 식단은 이것을 한번 도움이 되라 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비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3주 정도 얘기했고 사실 비만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한다면 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부터 몇 번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뭘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2000년대에 한번 라디오에서 얘기했다가 전화로 한번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게 GMO예요. 근데 GMO는 꼭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질타받았던 것은 제약회사, 식품회사에서들 GMO를 먹고서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례를 보고해라. 안 그렇게 되면 당신 명예훼손 어쩌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먹는 걸 내가 왜 밝혀야 되는지,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먹는 것인데 파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지 위험한 것을, 그죠? 자, GMO의 정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접 붙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능금을 접을 붙여야지 사과가 되고, 또 뭐죠? 그게 감도 작은 거, 고염이라고 하나? 이것을 산에서 야생으로 있는 그것을 접을 붙이면 감이 돼야 돼. 접을 붙이는 거는 자연에 대한 어떤 입금이 되는 것이지만 유전자 조작, 변형입니다. 우리 DNA 구조에서 뭔가를 넣고 빼고 함으로 해서 더
보관 기간을 오래 갈 수가 있게 되고 해충을 적게 하게 되고 미국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콩, 옥수수 밭을 한번 가보세요. 끝이 안 보이는 저 초원에 옥수수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옥수수 밭을 가서 보게 되면은 많긴 하더라도 이게 다 손으로 따야 돼요. 들쑥날쑥 높낮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넓은 초원을 사람이 딴다?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높이에 날리죠. 콩이나 옥수수가. 그러면 기계가 가서 그 높이에 있는 것을 쫙 수확을 합니다. 아,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았으면, 네, 맞아요. GMO가 나온 목적. GMO가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1997년 처음으로 무르지 않는 도마도, 보관이 용이한 도마도를 몬토산가요? 몬테산가요? 그 미국의 유명한 몬산토. 몬산토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보관한 게 이제 저 시작이죠. 몬산토는 그 말처럼 참 괴물스러운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보다도 힘이 센 기업입니다. 2014년 기록을 보게 되면 GMO 우리나라 수입이 200만 톤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30만 톤이었던 것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동물용 사료까지 합치게 되면은 800만 톤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1위고 우리가 수치상은 2위인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동물 사료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GMO를 만들면서 세운 그 이유, 그 변명일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구의 세계인의 기근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고 지구인들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GMO를 막아서 아니에요. 과연 수입 1위와 2위 우리나라와 일본이 기근 국가인가요? 그죠? 1위는 콩입니다. 64%. 다음이 옥수수고 다음이 목화와 유채입니다. 즉 이 말은 뭔가 하니 콩. 자, 잠깐만. 제가 콩은 우리나라 자족률이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곡류의 자족률이 23%밖에 안 되고 77%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은 다행스럽게도 거의 한 86%는 자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보리쌀은 17%, 콩은 10%, 옥수수는 0.9%, 밀은 0.7%만이 자족이고. 그러니까 밀과 콩, 옥수수, 콩 거의 100% 수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럼 이 GMO에 대한 것은 표기를 해야 됩니다. 분위기 안 묻고 없습니다, 직딩만님. 제가 표정이 이상했나 보다. 2001년부터 식약청에서 우리나라는 GMO를 표기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트 가서 보세요.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몇 %가 되는지. 재미난 게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는 표기가 좀 올라가다가 제가 도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 뒤부터는 오히려 수입량은 늘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자, 잠깐만, 제가 시민회에서 본 거 보니까 2004년 6개에서 7월 6주간 국산 식용유와 장, 빵, 과자 등 503종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GMO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시율은 제로입니다. 그럼 이게 불법이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표시를 의무화했는데 불법이죠. 근데 함정이 있어요. 전체 함량의 주 메인 5가지에 들어가지 않거나 3%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GMO 표시가 아니라 넌 GMO로 표시해도 된다. 또 한 가지,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유럽은 0.9%만 넘어도 무조건 GMO로 표시해야지만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조건부입니다. 자, 콩. 우리 날콩은 안 먹죠? 물론 콩밥을 먹을 때는 그렇겠지만 날콩은 안 먹어요. 콩으로 뭘 하죠? 두부, 콩기름, 식용유. 가공을 했을 때는 DNA들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검출이 어렵습니다. 두유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옵니다. 자, 거의 100%인 수입 콩 중에
70%가 DNA 조작식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먹게 되는 파는 두유, 기름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가공해서 DNA가 소실되었으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GMO일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것이죠. 특히 좋다라고 해서 먹게 되는 요즘 대표적인 캐놀라유. 캐놀라유의 수입에 CJ가 가장 많은 것을 한다고 여기서 하는 신문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 한나라당 이게 지금 이제 당이 바뀌었지만 임두성 의원이라는 분이 최근 8년간 GM식품 수입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계속 늘고 있는 반면 거꾸로 지금 제가 보였던 그 도표가 이제 표시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국회에서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식품업체에서는 바뀌는 게 없네요. 응? GM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얘기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울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광우병 논란이 되면서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촛불 들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맞아요. 먹는 거 믿고 먹어야죠. 하지만 광우병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게 다만 원산지가 미국산, 호주산, 캐나다산 있으면은 제가 거기서 선택해서 먹으면 됩니다. GMO? 뭐가 잘못됐어? 좋습니다. 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도 내가 GMO를 먹고 있는 건지는 알고 먹어야 되겠죠. GMO가 잘못됐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작년인가 재작년 인도에서 GMO 사료를 먹인 양떼들이 폐사를 한 것을 가지고 역학조사했는데 결국은 GMO하고 상관없어. 세상에서 뭔가 하고서 나하고 상관 있어라고 보도되는 기업이나 이렇게 그러한 것들은 별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GMO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GMO 사료를 먹고 큰 동물들을 우리가 먹는다.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결국은 돌고 돌겠죠. 그러니까 동물성 어떤 우리가 이제 한우다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결국은 언젠가는 사료 표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GMO를 먹고 키운 닭, GMO를 먹고 키운 돼지. GMO가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식품업체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 GMO가 잘못된 거 없다. 아직 보고된 거 없다. GMO는 분명히 나라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 검사를 다 마쳤다.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그러니까 괜히 이거 흥분하면 안 돼. 먹거리 얘기하게 되면은 예전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번데기 먹고서 잘못돼서 불량식품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번데기가 거기서 비하면 번데기는 진짜로 양질의 고단백이고 진짜 좋아했던 식품이죠. 지금에 비하게 되면.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장난쳐도 좋습니다. 다만 내 돈 내고 먹는데 내가 뭐를 먹는지를 알 권리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을 국회로 부탁드려요. 제가 국회로 가게 되게 되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선택권에 대한 거. 전문의가 아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권도 좀 줬으면 좋겠어. 분명히 안 되고 분명히 나쁜 건데 닥터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조해야 될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범주도 조금 더 넓혀져야 되고 지금 거의 한 20분 거의 1시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닥터인데 멋쩍인 얘기. 저는 만약에 제가 닥터가 안 됐으면 하고 싶은 게 안 팔리는 책 쓰고 싶어요. 가장 안 팔리는 책일 것 같은 게 사실 해밍웨이 책이거든요. 그거 쓰는 사람도 얼마나 지겨웠을까. 해밍웨이 책을 읽으려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인들 분 중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천산병 시인인데요. 대한민국에 나온 천재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분이 돈백님 사건으로 고문을 겪고 나온 다음부터 평생을 불구, 바보, 다소 부족한 상태. 근데 어떤 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시를 쓰셨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분의 첫 시집 새가 나온 게 1970년대인데 유고작이었어요. 70년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다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해서 지인분들이 돈을 모으고 평상시 출간하지 않았던 책들을 모아서 낸 책이 새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술 드시고 어디 거리에 쓰러져 있다 행렬병자로 정신병원에 1년 넘어 갇혀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나온 게 시 중에 그거였는데, 자, 그분 중에 좋아하는 시를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소롱조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박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는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어서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 여비가 된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그런 분이 결국은 돌아가셨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전공서나 또 꼭 어떤 영어, 수학 이런 것보다도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밥도 해보고 땅도 읽어보고 산에도 가보고 뭔가 지식보다도 지혜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또 영화도 같이 많이 좀 보고 또 여행도 하고, 여행이라고 하는 게 꼭 여유가 있고 어떤 비행기를 타야지만 하는 게 여행이 아니라 집 앞 동산에 올라가는 것도 여행인 것이고 집 앞 개천에 내려가서 아이와 함께 지금 이제 버들가지가 조금씩 물어 오르기 시작하고 산수유들을 보게 되면 산수유 지금 봉우리가 이제 막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근 식품들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튤립을 마당에 심어놓은 집들은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저도 이제 봤는데 튤립들이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보는 게 지혜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제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내 곁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버리기 전에 사람의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주말에 시금치 심었어요. 시금치도 이거는 저도 한번 심어볼게요. 근데 시금치는 겨울 아닌가? 자, 이번 주말에는 저는 개나리를 한번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개나리 일화 한 가지만. 개나리가 참 이쁘고 소박하잖아요. 옛날 어느 왕국에 한 공주가 새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새라는 새들은 다 모으는데 그 새를 다 모으니까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가장 아름다운 새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많은 상금을 주겠다. 또 샛노랗고 너무도 이쁜 새, 처음 보는 새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상을 주고 했는데, 근데 이 새가 비가 올 때 보니까 색칠을 해놓은 거라 다 빠지고 나니 그냥 흔해 빠진 까치였다나 까마귀였다나. 그래서 그 공주가 우울해하다 결국은 죽었다나요. 그 공주가 죽은 곳에 핀 게 개나리라고 하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봄하면 개나리죠. 진달래 다 이쁘지만 개나리 참 좋죠. 자, 오늘 또 한 시간을 여러분하고 이제 편하게 이것저것 떠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논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유기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어떤 음식들, 사람이란 게 별건가요? 먹는 게 내 몸을 이루는 거니까 먹는 게 좋은지를 좀 한번 차분하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전공이 내분비이고 영양을 내분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보게 됐고 영양을 보게 됐고, 또 당뇨 고혈압을 하다 보니까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진료만 한 20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룰 수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응? 이 얘기를 안 할 뻔했구나. 황사가 있으니까 이게 딱
집안의 침구류, 침대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와서 청소를 해주신대요. 경기권. 그 경기권 밖에 있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주신다니까 그건 제작진에서 방송 끝내지 말아주세요. 황재영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저도 또 한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영화 한 편 추천드릴게요. 저도 지금 보려고 다운받아 놨는데, 디즈니에서 나온 업이라고 하는 영화.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해서 누가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 저희 우리 피디님이 봤다고 딱 사실하는데, 굉장히 따뜻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 다음 주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